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박정희의 자주국방 2부 순서 제목은 유신체제와 자주국방 그리고 핵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그 자주국방을 하려면은 자본과 기술이 턱없이 부족했던 60년대와 70년대 초에 지금 서구 미국이라든가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무기를 만든다, 중화공업을 한다 했을 때 아이고 도와줄게요 하는 나라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일본과 같은 나라는 어쩔 수 없이 도와줬다고 하지만은 특히 유럽과 미국 쪽에서는 기술과 자본을 한국에 차관 공유하기를 대단히 꺼렸던 겁니다. 자연히 박정희 대통령은 국내 자본과 국내 기술을 유치를 가지고 자주국방, 중화학공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 단기간에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가는데 이 국민들은 뭐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것이지 이렇게 막 밤을 새워가면서 무기를 만들고 미군 철수에 대비를 해가지고 막 쥐어 짜고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국민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주의와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과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눈높이의 차이 이런 것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미국 정가 쪽에 눈밖에 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소구민주주의라는 것이 여론 전체에 의존해가지고 여론에 따라서 선거를 굉장히 자주 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제 소구민주주의요. 표심이 뭐 대중들한테 투표를 해가지고 자주국방 할래 안 할래 핵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그걸 투표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도자의 결단으로 자주국방을 추진을 하고 자주국방의 마지막 피날레가 핵 개발이었던 것인데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구식의 선거를 굉장히 자주 하고 또 지방의 그 지방자치를 굉장히 오늘날 같은 지방자치제죠. 시장이라든가 군수라든가 구청장 이런 걸 다 선거를 하면서 막대한 선거 비용이 드는 이런 것은 국력의 소모다. 하고 이렇게 결국은 가치관의 충돌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대중이 생각하는 소구민주주의를 염원해가지고 정권 교체 자주 하고 구청장 선거다 무슨 뭐 민의원 선거다 해서 크고 작은 선거 내 손으로 반장 뽑고 내 손으로 국회의원 뽑고 내 손으로 대통령 뽑고 이런 굉장히 많은 선거는 표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많은 선거 비용이 들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자주국방 무기 국산화는 요원하다. 중화공업의 달성은 성공적인 달성은 요원하다. 이렇게 인식을 한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하는 신속한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국적 민주주의와 대중들이 표심에 의존해가지고 대중의 표심에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정권이 교체가 되는 이런 서구식 민주주의와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72년에 10월달에 선포된 10월 유신은 정치적 탄압이라든가 인권 유린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자연히 여기에서 한미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은 것이 전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이가 미국을 망명했고 또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서 재미교포였던 박동선을 활용을 해가지고 미국 의회에 이 로비를 하려는 것이 미국 신문에 보도되면서 코리아 게이트 박동선 미 의회 그 로비 사건이죠. 코리아 게이트로 번지면서 한미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의 그 반미 감정, 반한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박정희 정권이 자꾸만 독자적으로 행보를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의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궤도에서 자꾸만 이탈하려고 한다고 의심을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한국의 그 군부의 확장, 여기는 뭐 어떤 핵을 포함한 겁니다. 한국의 그 군부 확장이 북한은 물론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과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만약에 한국이 핵으로 무장하면 일본이라든가 대만이, 북한이 또 핵무장하면서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당시에 그 미국이 70년대에 세계적인 그 핵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노이로즈적인 그 증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철저하게 핵 개발을, 제3세계의 핵 개발을 와치하고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는 그런 시절이 하필이면 70년대의 박정희 시대와 오버래핑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닉슨이 월남전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키신저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을 이용해 가지고 소련을 견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월남은 공산화됐지만 미중 화해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새로운 체크 앤드 밸런스, 동남아시아에서 균형이 마련됐습니다. 새로운 세력 균형이 마련된 거죠, 동남아에서. 물론 인도 차이나 반도 일부는 빨갛게 물이 공산화가 됐지만 또 새로운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79년도입니까? 통일한 베트남하고 중국이지, 그 당시 중국하고 국경에서 소위 말해 그 국경 분쟁, 전쟁으로 벌어져 가지고 크게 이제 그 중공하고 통일된 베트남하고 긴장 상태가 벌어졌던 것이 그런 시대가 1979년도 였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닉슨이 결국은 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재선이 된 상태에서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해가지고 뭐 거짓말했다, 도청은 난 모른다 했는데 나중에는 닉슨이 그걸 알았다는가, 선거 사무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해가지고 거짓말했다는 걸로 해가지고 사임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그 부통령이었던 포드로부터 이제 사임을 받았고, 선거에서 이제 카터가 모럴 폴리틱, 도덕 정치, 그 다음에 이제 엉뚱하게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간 거예요. 한국의 인권과 연계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또 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닉슨도 미군 철수를 일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1971년도에 미 7사단, 전방에 있는 미 7사단 2만 명을 일방적으로 통보해가지고 병력을 뺐지 않습니까? 전방에서. 그런 점이 있었는데, 카터는 완전히 조지아주의 그 주지사였는데, 워싱턴 정계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정치적인 신출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치에서 도덕을 강조하고, 지금 우리나라 뭐 공정이다, 정의다, 뭐 실용이다 이렇게 강조하듯이, 정치에서 뭐 도덕을 강조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무슨 대한민국의 인권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박정희의 심기를 상당히 건드리게 됐던 겁니다. 카터가 결국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건 뭐 박정희와의 한미 간의 갈등은 이제 불을 모두 떠나게 됐던 것이고, 카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저렇게 이제 애를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카터 행정부 시절인 77년부터 79년 사이에는 미국이 만든 미국산 무기를 갖다가 이제 외국에 기술 개발 이전해 준다든가, 또는 미국산 무기를 외국에
파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통제를 눈에 불을 켜면서 통제하고 통제를 강화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그 말기 때 77년부터 79년 사이가. 그리고 또한 이 시절에는 77년도에 주한미군 철수가 아주 그 본격화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제가 그 미 의회에서 또 아까 그 김영욱이 망문해가지고 프레이저 하원 의원이 그 청문회를 해가지고 반환 감정이 일어나고 박통선 코리아 게이트 터지고 해서 미 의회에서 연일 그 신문의 뉴욕 타임즈에서 한국 문제, 좋지 않은 한국 문제가 기사화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76년, 77년, 78년 계속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카터 행정부의 이러한 그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에 더욱더 무기 국산화,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위산업 구축의 일정을 앞당기려고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한국 정부가 박정희 정부가 원하는 대로 기술 지원이라든가 차관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안 해주지. 뭐 때문에 그렇게 쉽게 뭐 도와주겠습니까? 무기라든가 무기를 위해서 무기 공장을 만드는데 차관을 준다든가 기술 공유를 그렇게 쉽게 해주겠습니까? 자기들이 쇠빠지 고생한 거를 시장이 그 상실이 되는데. 네. 일단 한국이 무기가 국산화되면 미국산 무기가 made in USA, 미국의 무기를 한국에 팔아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 시장이 미국산 미국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한국 시장이 상실되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 한국에 미국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신형 무기 공장을 만들어 주겠어요. 그러면 미국의 기술을 빼내기는 힘드니까 미국에 무조건 미국 바지가랑이 붙잡고 이렇게 달라 해서 미국 사람들이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전략가라고 생각한 건 뭐냐? 그러면 다른 나라로부터 무기 국산화에 대한 기술과 자금 지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다른 나라의 무기를 사거나 그 조건 걸어서 거기서 더 좋은 조건이면 무기 다변하겠다는 거예요. 무기 구입 다변화 정책입니다. 그게 이제 카나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접촉을 하게 되니까 미국 CIA가 그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더 좋은 조건 이제 경쟁을 붙이는 거죠. 여러 나라끼리. 그럼 결국은 할 수 없이 이제 미국이 울먹기 전먹기식으로 싸게 미국산 우리가 안 팔면 우린 프랑스 제 캐나다 제 산다. 안 팔면 말아. 이렇게 이제 배짱을 좀 튕길 수 있는 거죠. 이 작전입니다. 그래서 무기 다변화를 계속 해가지고 무기를 여러 나라로부터 골고루 이렇게 흡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경쟁을 붙여가지고 조건 좋고 더 싼데 가격 입찰해가지고 싼데 사겠다는 거야. 꼭 미국 메이드 인 USA 안 해도 된다 이야기입니다. 배짱 튕기는 거죠. 그러면 똥줄 타는 건 미국 아닙니까? 그 조건 더 싸게 가격을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부터 항공기 도입을 시도를 하고 스웨덴으로부터 이제 대공포 도입을 추진하니까 미국에서 바짝 이제 맥도날드 다글라스사라든가 로켓사 이런 데는 바짝 이제 몸이 달아난 겁니다. 미국 그 사람들은 자기 무기를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서 자꾸 뭐 산다 하니까 그 소문은 들리니까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자랑하는 그 미국 전투기 팬텀 16이죠. F-16 이 도입에 이제 그냥 전투기를 F-16기를 사는 게 아니라 그 도입할 때 조건을 거는 겁니다. 공동 생산하고 기술 이전, 기술력 확보라는 조건을 해가지고 F-16
무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고, 이미 이제 미국 무기 국산화 추진이 이루어지면서 1977년도에는 제3세계 무기 수출에 벌써 1억 달러가 돌파가 되고, 1980년에는 제3세계 무기 수출에서 세계 6위로 랭크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현재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한국에 뭐저 K9 자주포 그러고 무슨 뭐 한국형 탱크 같은 거 막 폴란드라든가 우크라이나에서 구입하겠다 뭐 이렇게 저런 막 그런 한국산 무기 조금 구입하겠다고 이런 상담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한국의 그 탱크라든가 자주포가 이점이 뭐냐, 뭐 다연장포 같은 경우에 미국보다도 가격이 싸단 말이야.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너무 비싸고, 한국어는 가격이 싸고 거기에 비해서 성능이 좋으니까 웰컴 코리아, 한국산 짱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기초가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하면서 70년대 말에 이렇게 무기를 국산화시키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라든가 폴란드 이런 중부의 중부 유럽의 국가들이 지금 국방부에 무기 구입 상담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못 만드는 게 없어요. 골고루 다 만들어요. 원자력 발전소까지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 기반을 누가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기초를 마련한 거예요. 그건 인정해야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한국군의 자주국방의 피날레, 최후의 승부수는,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한 상태로서 북한에 처음에는 게릴라 활동을 막으려 했는데 더 나아가서 전면으로 침공해왔을 때 미군 철수한 이후에 자주적으로 북한군을 박살을 낼 수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로서 뭘 생각했느냐. 파이널 웨폰, 뉴클리어 웨폰, 핵무기입니다. 핵 개발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집념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결국 그것 때문에 12.6이 터진 거 아닙니까? 시작은 뭐냐? 핵 개발에 대한 시작은 1971년 가을부터 1972년 초에 오은철이라고 방위산업 주무상공부 차관보였던 오은철이를 경제 제2수석 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오은철에게 이 핵 개발이라든가 중화공업에 대한 컨덕, 기획이라든가 이런 총책임의 이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이 감시가 심하니까 철저하게 핵 이야기는 안 하죠. 공장의 간판도 바꾸고 했어요. 연구소라는 것도 위장 간판으로 하면서 이제 미국을 속이고, 미국 CIA는 혹시나 박정희 대통령이 핵을 개발할까봐 눈에 불을 켜고 이제 감시를 하게 돼. 어떻게 도청을 하려고 막 사방도 돌아다니는데 미국 CIA들이 연구소라든가 막 들어가고 이래. 시소 게임이 벌어진 겁니다. 시소 게임. 핵 개발을 하려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동기를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 북한 남침에 대한 대북 억제력입니다. 안보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핵으로 지킨다. 미군이 철수하면 마지막 카드는 핵이다. 두 번째,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자율성을 확보한다. 이 국제 정치, 인터내셔널 폴리티카는 문제예요. 국제 정치의 문제입니다. 핵은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핵무장이라는 거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 셋째, 주한 미군 주둔을 위한 대미협상 지렛대로 활용을 한다 이야기입니다. 당신들 미군 철수시키면 우리는 핵 개발한다 해가지고 미국을 반은 협박 비슷하게 대미협상 지렛대로 활용한다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1979년에 6월달에 카터가 왔을 때 박 대통령은 45분 연설에서 카터한테 그런 말 했다 그래요.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우리는 핵 개발을 재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카트가 열받쳤을 거 아닙니까? 손을 부르르 떨었다 그래요. 오버더퍼의 투 코리아라는 그런 책에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디플로마시. 이 핵이라는 것은 이 상대국가의 그 디플로마시, 외교상의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약소국의 서름을 핵으로 극복하자. 그 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미국한테 맞짱 뜨겠다고 덤비는 게 뭐예요? 핵 개발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핵 개발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소련한테 왜 당합니까? 핵이었기 때문에 당한 거 아닙니까? 침공을 당한 거 아니에요. 핵 없는 서름, 우크라이나, 또 대한민국, 북한의 핵 공포에서 핵을 어깨에 쥐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가. 박정희 대통령이 핵개발 관계 외신기자 회견을 했던 것을 두 가지만, 두 신뢰를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1975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6월 12일이고, 또 두 번째는 8월 22일자인데, 첫 번째, 1975년도 6월 12일자, 워싱턴 포스트지, 롤랜드 에반스와 에반스 노백과의 그런 두 기자와의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 합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철수할 경우 한국은 독자적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다. 특히 그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미군이 한반도에 한국의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군도 철수시키고 핵무기도 철수시킨다고 공공연하게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미국이 핵무기 철수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한다. 그러니까 카트한테 정면 도전한 것이죠. 카트 연장을 찔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4대국 보장론이 휴지 쪼가리 불가다고 무용론을 설파했는데, 이 4대국이라는 게 뭐예요? 미국, 소련, 중공,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한다 하는 것이 4대국 보장론입니다. 월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봤는데, 수많은 미국을 포함해서 자유진영이라든가 수많은 이런 그 자유진영 국가들이 월남이 월맹군으로 침공당하면 안전을 내가 가서 싸우게 주겠다 해가지고 안전보장 각서까지 써줬는데, 사이공이 함락될 때 어느 나라 외국 군대도 월남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두커니 보고 있었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보니까 한국이 6.25가 제2 6.25 북한군이 다시 남침해왔을 때 미국, 소련, 중공, 일본이 다시 들어와서 한국을 지켜준다? 그거 어떻게 믿느냐 이야기예요. 어떻게 믿느냐 이야기예요. 재수 좋아서 낙동강 전선에서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살아났는데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야기예요. 왜냐 월남전에서 미군 철수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이 강대국들의 베트남에 대한 안전보장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니까 한반도 평화에 대한 4대국 보장은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또 그리고 한 두 달 뒤에 8월 22일 날 뉴욕타임즈와 박정희 대통령이 회담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1980년까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이 없는 북한의 독자적 공격을 미군의 지원 없이도 격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목표다. 호로 방위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북한이 내려왔을 때 박살내겠다 하는 겁니다. 다만 한국의 방위산업 육성에 미국이 좀 도와달라.
그리고 그러면 해주면 당신들이 미군 철수해도 좋다. 약간 배짱을 튕긴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워싱턴의 정가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미국이 고자세로 미국산 무기를 한국에 잘 팔라 하지도 않고, 무슨 전투기라든가 항공기라든가 뭐 구축함이든지 했던 데서 신형 무기, 함정, 전투기 이런 거를 안 팔라 하고 기술 이전도 안 해주려 하지 않습니까? 공장도 안 만들어 주려 하고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미국만 있느냐? 신형 무기가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캐나다 그런 나라들도 좋은 무기 많다. 미국이 무기 달아서 안 주면은 돈을 준다는데도 안 판다면 다른 나라 가서 무기 사겠다 이게 돼. 무기 수입 다 변하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아이고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싶는데 무기 도입에서 대미 의존을 줄입니다. 일본, 이스라엘, 영국 등 가가지고 방위산업 협력을 추진하게 되고 거기에 무기연구소 교환 교수로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또 영국산 잠수함도 도입을 하니까 미국이 딱 감시를 하고 있다가 왜 미국산 잠수함을 안 사고 영국산 잠수함을 사느냐 질투를 하죠. 또 프랑스의 엑소세 대함 미사일 도입을 하려니까 또 미국의 견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똥도 타니까 이제 몸이 바짝 타니까 그래 그러면 가격을 좀 디스카운트 시켜가지고 그래 얼마 줄 수 있느냐 해서 이제 한국 정부하고 내고가 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배짱 튕길 수 있는 것이죠. 미국과의 무기 협상력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미국도 안 팔면 안 팔아준다면 다른 나라 거 산다 이야기예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무기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3세계 브라질이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데 탄약이라든가 슈루탄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개발한 무기들을 팔려고 많은 무기를 탄약이라든가 그걸 팔게 된 것이죠. 또 핵 개발에 필요한 장비도 구입을 하게 되는데 미국의 감시망을 피해서 몰래 핵 개발에 대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이제 숨바꼭질 같은 쫓고 쫓기는 그런 미국과의 그런 감시망을 피해가지고 핵 개발을 하려는 숨바꼭질 게임이 한미 간에 벌어졌던 겁니다. 과거에 무슨 카르기가 시베리아입니까? 어디 불시착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도 기사에 보면은 우라늄입니까? 언제는 우라늄을 싣고 올라가다가 유럽에서 나라 우라늄 싣고 핵무기 만들 우라늄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그것을 실패한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로부터 재처리 시설 도입을 하려고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마지막에는 미국 정부가 프랑스에 압박을 가해가지고 이런 재처리 시설 도입을 못하게 방해를 했던 적이 있고 또 카나다 쪽도 소형 원자로 이렇게 또 계약을 하려다가 미국이 또 카나다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한미 간의 이런 핵개발 문제로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핵개발이 국내의 과학자만으로는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해외에 있는 우수한 핵물리학자들을 국내에 유치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희수 박사라고 서울대 물리학과 나왔습니까? 핵물리학자죠. 국내에 들어오려고 이제 짐을 꾸리다가
교통사고로 이제 이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게 1977년도 아닙니까?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고 일종의 교통사고인데 그것을 이것은 분명히 모종의 미 정보기관이 개입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지금 그 죽고 난 뒤에 여러 신문에서 의혹이 불러일으켜졌는데 그것을 소재로 해가지고 소설가 김진명 씨가 소설 하나 썼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소설은 나중에 영화까지 나왔죠, 영화. 근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삼천포 옆으로 빠져버렸는데 반일 감정을 부추겨 버렸어요. 일본이 독도로 침공하는데 뭐 남북한이 이렇게 협동을 해가지고 원자탄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을 일본을 협박을 하고 해가지고 일본을 물러서게 하는 뭐 그런 내용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어떤 결론을 맺은 그런 뒷맛이 좀 개운치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소의 사망 사건을 소재로 해가지고 히트를 친 것이 그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대중들의 핵에 대한 갈증이라든가 소망 이런 것을 잘 표현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핵을 계속 72년부터 개발하려고 미국 몰래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때 이미 이제 미 대사관이 청와대에 도청했다. 도청설이 그때 이제 퍼지게 된 겁니다. 지금 누가 도청 장치가 너무 발달돼가지고 청와대에 간첩이 너무 많아가지고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청와대 못 들어간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카톡에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간첩 많으니까 안 가는 게 잘했네. 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유언비어 식으로. 근데 그건 그렇고 그만큼 미국이 박정희 대통령의 핵 개발에 눈이 빨갛게 돼가지고 CIA 요원을 통해 가지고 대덕 연구단지라든가 무슨 연구소라든가 청와대라든가 불이 나게 도청을 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박 대통령이 한 5년 몇 년 동안 이렇게 미국의 감시망을 피해가면서 핵 개발한다는 것이 너무 미국이 불가능하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프랑스, 인도라든가 영국, 이스라엘 쪽으로 해가지고 핵에 대한 어떤 이 우라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 시스템, 장치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재처리 시설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어떻게 따올라 하니까 다 그것이 미 CIA 감시망에 계약 체결해도 미국 정부가 그 나라 정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한국에게 핵 시설에 관한 핵무기 개발에 관한 이런 장비, 장치, 원료 팔지 마쇼! 이렇게 이제 압박이 들어오니까, 프랑스 대통령도 미국한테 굴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미국 감시하에서 핵 개발이 불가하다. 미국은 심지어 국방부 장관, 주미 대사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어떤 협박이냐? 미스터 프레지던트, 당신 핵개발 자꾸 미국 몰래 하면 군사 및 경제 지원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미 대사를 통해서 혹은 펜타곤의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공갈 협박을 한 거예요.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도 말하는데 카터 행정부 시절에 국방부 장관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차관보들 또 와가지고 또 넌지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 대사들은 보고서를 쓰는데 무조건 박정희 대통령에게 핵 개발을 하지 마라. 미국산 무기 팔 수 없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미국산 무기를 좀 팔아주면서 기술 개발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게 감시 체결해가지고 옵션을 걸어서 꽉 묶어둬서 함부로 핵 개발이라든가 나중에 중장거리 미사일이죠. 사정거리 제한해가지고 옵션을 두어가지고
미국의 궤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감시 체제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저는 도와주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버리니까 완전히 독자 노선을 하면은 한미동맹이 파괴되게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반미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야. 한국이 반미 국가가 되면 안 된다. 도와주면서 딱 올가매야 된다, 이게. 규정으로, 컨디션, 옵션으로 올가매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전 거리를 제한하죠. 미국이 기술 지원해 주지만 사전 거리 제한으로 딱 옵션으로 꼼짝 못하게 올가매 버리네. 그래서 미 CIA 청와대가 도청뿐만 아니라 대덕단지 쪽의 연구소를 CIA 요원들이 법원에 이런 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 들어가면은 이렇게 법원이 이렇게 사찰하는 그 증명서 없이 수시로 사찰을 하면서 방문해가지고 핵 개발하는 거 감시를 했다는 것이 증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0년대 후반기에는 인도가 핵 개발을 핵조약 국가의 감시망을 뚫고 핵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게 충격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비핵 국가가 핵 개발을 몰래 하는 데서 감시를 더 강화했는데, 그때 형성된 조약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이죠. 그렇게 해서 NPT 조약으로 해서 비핵 국가가 핵 개발을 못하게 하고 감시를 하는 그런 조약을 강화시킨 건데, 이 NPT는 비핵 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를 하고 핵 개발 의심 국가, 핵 개발 의심 국가는 강제로 사찰을 받도록 의무조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 국가가 비핵 국가에게 핵무기 이전을 철저하게 금지하도록 해서 사인을 한 것이 NPT 조약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이죠. 여러분 박정희 12.5 사태 터지고 나가지고 90년대에 어쨌습니까? 북한이 NPT 조약에서 탈퇴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탈퇴 상태죠. 그러면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하는 핵 개발을 계속 하다가 미국이 그걸 알게 되겠죠. 그럼 이게 대미 협상용으로 스위치 전환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탁월한 전략가의 모습 아닙니까? 미국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참 박정희는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든 골치 아픈 사람이다. uncontrollable politician. 컨트롤하기 골치 아픈 골 때리는 인물이다. 통제가 잘 안 되고. 그런데 한국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킨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난 뒤에 외국 학자들 이런 거 보면은 키신저라든가 전직 대통령들이 박정희를 보면은 한국에서 그만한 지도자가 나오기 힘들다. 우리는 힘들게 했지만, 미국을 매우 힘들게 했지만, 한국이 이만큼 큰 데는 뭐예요? 박정희 리더십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정치가들 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박정희 전략가로서의 박정희. 자, 핵 개발을 대미 협상용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카터가 집권하고 나서 계속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카터는 두 가지 장애물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한미군 8군 참모장이었던 싱글버 소장이 반발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의 남침을 초래한다 해가지고 폭탄 발언을 해가지고 결국은 카터의 미군 철수를 포기하게 하고, 이 싱글버 소장이 미 의회 청문회 가가지고 북한군 동향이라든가 북한군의 병력 증강이라든가 그걸 강조를 하면서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해서 결국은 군복을 벗었죠. 나중에는 아마 이 사람이
국방장관이라든가, 주한미군 총사령관 해서 국방부의 미국의 국방부 장관까지 물망에 올라가려고 했던 별 대장까지, 육군 대장까지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인데, 그렇게 이제,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미국의 국방부 쪽하고, 정보기관 쪽에서, 군 정보기관 쪽에서 북한의 군사력이 이 DMZ 전방에 40% 이상 병력이 탱크라든가 이런 중화기 이런 것이 병력, 탱크 이런 장사점포 이런 것이 30%, 이상 원래의 국방 보고서에 나타난 것보다도 엄청난 병력이 화력이 증강되고 있다는 것이 75년도부터 77년 한 2년 동안에 국방부가 조사를 했는데, 이거 완전히 기존의 북한 전력 보고서하고 다르다. 북한군이 엄청나게 증강됐다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에 결국 그런 것이 쐐기를 받게 되면서 결국 포기를 한 것이죠. 카터는 1978년에 주한미군을 철수로 해야 하는 것을 결국 이제 그 당시 78년도에는 거의 포기를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장을 포기를 하는 대가로 미국에게 이제 핵우산 제공을 약속받기를 기대를 했고, 또 미국은 이제 그렇다면 핵우산이죠.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이제 미사일 개발 지원이라든가 서해오도 방위 문제라든가 한국 공군 증강에 대해서 미국이 좀 지원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던 것이고, 미국은 이러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안 들어주면 핵 개발 한다니까, 일정 부분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을 결국은 수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한국군 전력이 강화되고 한국의 안보가 튼튼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사령부가 무력화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한미연합사가 태동을 하면서 주한미군 닉슨하고 카터 행정부 시절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그러한 대안으로 한국의 안보를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한미연합사가 태동한 것이 또 하나의 주한미군 철수 논란에서 불거진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은 핵무기를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12.6전에. 그러면 뭐냐? 포기를 하지 않는 게 뭐냐? 미사일 개발입니다. 중거리. 미사일 개발은 끝까지 한다. 그것은 미국이 그렇게 핵에 비해서는 덜 경계를 하는 것이 미사일 개발이죠. 그리고 핵 개발을 하지 않았지만 평화시의 원전 개발, 소형 원전 개발로 스위치시킨 겁니다. 작전을 박아버린 거죠. 소형 원전 개발을 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감시, 견제를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사일과 소형 원전 개발에 대해서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원전 기술이 지금 세계 빅3에 들어가는 건데, 문재인이가 탈원전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망쳐놨지 않습니까? 어찌할 겁니까? 조사해야 되겠죠? 근데 검사들 조사를 하고, 조사를 못하게 지금 수사권을 갖다가 박탈하는 것이 검수 완박 아닙니까?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검수 완박.
그러니까 문재인을 감옥소 보내는 그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시키니까 검사의 역할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거죠. 검사가 수사권 박탈되면 그 검사는 이 사람 말하죠. 누가 검사 인정합니까? 예? 검사를 누가 인정하겠어요? 자, 또 6개월 흐르는데. 자, 핵 개발은 포기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에서 가장 빅 히트를 친 것이 지대지 미사일 개발입니다. 그 한국형 지대지 미사일 개발, 일명 백곰이라고 해요. 백곰.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이 1978년 9월 26일 있었습니다. 12.6 사건 일어나기 꼭 1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 백곰이라는 한국형 지대지 미사일의 그 사정거리는 어느 정도였느냐? 180km입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미사일 기술 개발을 해주고 그 대신에 사정거리를 더 많이 하는 거는 옵션으로 꽉 함부로 못하게 죄인 거죠.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이 백곰 지대지 미사일 쏘면은 180, 사정거리 180이라면은 어느 정도는 무슨 개성이라든가 평양, 그런 거리는, 북한의 대부분의 지역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데서 크게 도와준 것이 로키드사거든요. 그 로키드사의 그 추진체 설비가 원래는 판매가 불가능했는데, 한국에서는 로키드사가 안 팔면 프랑스라든가 유럽에서 사겠다. 그렇게 압력을 가했고, 또 로키드사는 그 당시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경쟁해서 미사일 이런 규제, 이런 조약을 체결하고 해가지고 자체랑 문을 닫아야 되니까 로키드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체 설비 공장을 좀 싸게 염가로 떨이로 해가지고 싸게 한국에 팔게 된 겁니다. 그 행운이었죠.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포기를 하면서 그 대신 원전 또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그리고 원전, 세계적인 원전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피눈물 나는 이야기,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딜레마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참 말 안 들어 골 때리 미워했지만은, 이것이 이제 완전히 한국이 미국 궤도에서 이탈해버리면은, 미국을 믿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은,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한국이라는 거점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동맹국을 상실하면 미국으로 볼 때도 마이너스죠. 한국도 물론이지만 미국도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정하게, 한국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냥 미국산 무기를 파는 것을 반대할 수도 없고, 또 한국이 무기 개발을 해서 자주적으로 북한의 남침을 막겠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마냥 거절할 수도 없었죠. 그럼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미국에게 때를 많이 쓰면서 어떤 때는 협박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국가 이익을 위해서, 자주국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6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12.6. 근데 12.6 사건 3개월 전에 6월 달에 카터가 한국을
방문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에게 미군 철수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겠다는 그런 말까지 하면서 카터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대신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를 보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조건으로 유신체제에 저항했던 반정부 인사, 뭐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인사들, 그 양심수들 석방을 해주라, 그렇게 이제 조건을 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하고 미국 간에 그 어떤 사람을 풀어주고 어떻게 이제 정치적으로 방면해 주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한국팀 협상 대표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박정희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12.1 사태 일주일 전에 명동에서 서울에 있는 서울 지부장이죠. CIA 지부장과 김재규가 만찬을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겁니다. 아마 박정희는 김재규죠. 김재규는 미국 CIA하고 미국이 그 술자리에서 박정희를 대단히 안 좋게, 불쾌하게 생각한다, 그런 사실을 감지를 했지 않는가. 그러면서 상당히 자기가 이제 오버싱킹, 이거 자체라면 이거 사고치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고, 그 미국이 박정희 대통령을 불쾌하게 생각한 것은 핵 개발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의심을 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12.6 사태를 인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졌던 것이고, 그 이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약속을 레이건 대통령에게 했던 것이고, 또 한 조건으로 김대중을 풀어줍니다. 김대중은 미국에 망명하도록 허용을 하게 되고, 레이건의 가장 첫 번째 방미 초청자로 레이건은 전두환 신군부의 그 인물을, 대통령이죠. 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을 레이건은 백악관에 초청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핵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주국방에 맞춤표를 찍으려고 했는데, 미국이 원컨 그것을 반대를 하기 때문에 미사일 개발과 소형 원전 개발로 잠정적인 보류 상태였던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박정희라는 인물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의심의 의혹을 감추지 않았던 것이고, 그 핵 문제를 통해서 핵개발을 하고, 또 대한민국의 핵개발을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그 데모크라시, 그리고 휴먼 라이트, 인권 문제, 휴먼 라이트, 인권과 데모크라시에 상당히 그 지장을 주는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박정희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인식을 한 상태에서 결국은 12.6 사태가 터졌다. 그러니까 미국이 12.6 사태에 개입을 했느냐, 어쨌든 12.6이 일어나는 어떤 간접적인 원인 제공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6월 말에 카터가 방한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과 회담하고 난 이후에
국회에서 연설했죠. 여의도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대학을 막 졸업했을 때입니까? 그 연설을 봤어요. 카터 연설을 국회에서 하는 걸. 근데 그 옆자리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영어로 하는데, 저도 지금까지 기억나는데, 카터가 흥분해가지고 어떤 말을 했네, 영어로. Human right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이런 말을 막 내질렀어요. 그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개선될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옆에 좌석에 앉아있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 옆에 앉아서 영어를 들었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얼굴이 벌겋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서, 그 분노를 하지 못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벌겋게. 그러면서, 이 분노에 참지를 못해가지고, 식은 땀을 쫙 흘립니다. 근데, KBS, MBC, 그런 TV의 촬영인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짓궂게도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을 줌인으로 가까이 비추니까 거기에서 분노한 그 벌겋게 된 얼굴에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이야.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그리고 그 다음날이죠. 국회에서 그렇게 신랄하게 유신체제를 까고, 깐 그 카터는 김영삼 총재를 한 20여 분 동안에 면담을 했는가 봐요. 너무 같이 카터가 김영삼하고 면담이 길어지니까 그 주한 밑에서 슈나이더입니까? 슈나이더? 이거 너무 많이 합니다 해가지고 그걸 뗐다 그래요. 일설에 의하면은. 너무 이야기가 많이 길어지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이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카터가 박 대통령에 대한 그 결례 아니에요? 그게? 응? 저는 그래 보는데. 그리고 3개월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12.6 사건으로 저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이죠. 그때 한미 관계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 관계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가의 관계에서 그 서름, 비극, 그것을 저는 어린 시절에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카터가 나중에 평양 가지 않습니까? 94년도에? 카터가, 그 전에, 방한하기 전에, 카터는 참모진에게 이런 지혜를 했다 그래요. 깜짝 제안인데, 판문점에서 3자 미팅을 하자. 카터, 박정희, 김일성 해서 판문점에 가서, 거기서 사진 한 방 찍자. 한반도 평화 쇼쇼쇼죠. 그걸 연출을 하려고 그랬는데, 참모들이 말렸다 그래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하고 이렇게 섭외가 잘 안 돼가지고, 그게 결국은 펑크 났지 않습니까? 근데 94년도에 카터가 6월달입니까? 그 김일성 만났지 않습니까? 카터가. 평양 가가지고. 근데 79년도 6월달에 한국에 왔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카터는 우구지상이었어요. 근데 94년도에 여름에 평양에 갔던 카터, 김일성을 만난 카터는 왜 그래 해피합니까? 이거 좀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 해피했는가? 지금 카터 아직 살아있죠? 왜 그렇게 미군 철수를 주장을 하고, 또, 한국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 문제를 가지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협박한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렇다 칩시다. 근데 북한 가서는 왜 그래, 공산 독재자 김일성을 만나서는 왜 그래 얼굴이 그렇게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왜 그렇게 해피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건 우리가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은 사생결단으로 막았습니다. 그럼 북한의 핵 개발도 막아야죠. 왜 북한의 핵 개발을 못 막아요? 그건 중국 탓입니까? 뭐 탓입니까? 북한의 핵 개발한다면 우리도 핵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짱 떠야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유 이렇게 하면 열이 나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만, 60, 70년대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60,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자주국방의 의지, 그리고 추진, 실행, 그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군의 현대화가 그 각종 무기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 오늘날의 현대화된 한국군이 과연 존재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 국방부에 지금 무기 좀 사겠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 기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자기 목숨을 던진 자주국방의 노력이었다.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가진 시절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